과세표준, 우리가 과세표준이라 하면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을 공급가액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우리가 10%를 부가가치세로 보기 때문에 공급가액 이꼬로 과세표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금액, 10%의 세액을 더한 금액을 우리는 공급대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라면 여기에 10%니까 세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 그럼 공급대가는 110만 원이 되겠죠. 11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이건 1, 얘는 0.1, 얘는 1.1이 되는 겁니다. 1.1. 즉 100%, 10%, 110% 이렇게 되겠죠. 자, 과세표준은 우리가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일반 과세자가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우리가 재화 또는 용액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VAT를 제외한 금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 얘기입니다. 세율은 우리나라는 단일 비례세율로 10%고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은 0%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 수출하는 물건의 0% 등등. 그래서 매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매출세액이. 대손세 가감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물건을 팔면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110만 원. 문제는 이 부가세 예수금은 사실상 물건값과 같이 돈이 회수되지 않은 겁니다. 회수가 되지 않은 건데 이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다. 그러면 대손되었다. 이렇게 되면 분계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가겠죠. 외상 매출금 110만 원. 그러면 차변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이 오겠죠.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 100만 원만 잡는 겁니다. 문제는 이 10만 원은 세금을 받지 않은 거죠. 10만 원은 세금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물건값도 못 받았으니까 이걸 빼줍니다. 이걸 빼주고 그래서 이걸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빠지게 됩니다.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부가세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이렇게 차변에 10만 원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대손세액이라는 거죠. 대손세 공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세액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이걸 다시 회수하면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회수하면 차변에 예금 110만 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회수했기 때문에 다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다시 받은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못 받게 되면은 대손세 공제의 조건이 성립이 되면 대손세 공제로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다시 받게 되면은 다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세액이 가감되고 그리고 매입세를 빼게 되죠.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 신용카드상의 매입세, 현금영수증상의 매입세 등 수령명세서 매입세액 또는 의제 매입세액 등 이런 매입세액을 빼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오고 그리고 공제세액 10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를 매출하면 매출세액 공제가 있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가 1.3% 해가지고 우리가 1,000만 원 한도로 해주죠.
예정신고 미환급세 또는 예정고지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공제세.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도 하고 차가감 납부세금이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해준다. 사업자는 자기가 내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즉 부가세 대급금 납부하고 부가세 예수금 받아가지고 대급금이 많으면 환급이 되는 겁니다. 환급이. 최종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담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가되면서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겠죠. 과세표준 이꼬르 공급가액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우리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거기에 10% 매출세액으로 보는 거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는 공급가액의 10% 또는 영세율 때 0%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부가세 예수금을 빼거나 다시 받아서 부가세 예수금을 더하는 대손세 공제액 가감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계산이 된다. 공급별 유형별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의 가액이고 금전 이의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시가로 봅니다. 시가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역시 시가로 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에도 역시 시가로 봅니다. 간주공급인 경우는 공급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중요, 폐업시 잔존재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봅니다. 시가. 자가공급의 직매장 반출은 제외한다. 자가공급에 우리가 면세사업에서 전용하거나 또는 승용차 부분에 사용하게 되거나 또는 타사업장 반출할 때 이건 제외하고 그때는 시가로 보지 않고 타사업장 반출하는 취득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직매장 반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 다만 취득가액의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본다 얘기죠. 외상거래나 할부거래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당연히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이죠. 할부거래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또는 계속적인 재화 용역의 공급인 경우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로 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장기 할부 연불이다 그러면 받기로 한 대로 우리가 그 시기 공급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에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공정가액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앞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은 10만원, 공급 대가는 110만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간이가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로 해서 업종별 부가율로 따져서 이렇게 가죠. 일반가세자는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일반적인 과세표준 계산식,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그 할부금 안에 이자 상당액이 들어가니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대가의 즉 매출액에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또는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즉 세관장이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우리가 교부하죠. 당초거래를 부기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환입되거나 또는 뭐 그 환출할 때 우리가 다시 마이너스 세금에서 교부하는데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시된 가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가보조금, 공공보조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계약을 했는데 외상대금인데 지급이 지연됐어요. 거기에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반환 조건의 물건의 용기 대금의 포장 비용 역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 역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과세 표준에 공제해서는 안 되는 항목. 아까 대손금인 경우에 이렇게 세금이 1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지만 과세 표준에는 우리가 공제하진 않고 세금만 빼줍니다. 그게 대손금입니다. 즉 과세 표준 공급가액은 건들지 않고 세금만 마이너스해서 세액난에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찍는 겁니다. 당연히 다시 받았을 때는 세액난에 플러스 얼마 이렇게 쓰고 플러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부수를 안 붙이면 됩니다. 쓰고 역시 과세 표준은 그대로 납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역시 과세 표준에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 장려금 줬다고. 하지만 현물을 지급하면 중요르보와 과세를 합니다. 그 외 하자 보증금 같은 거 역시 과세 표준에 공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가를 외국 통화로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 과세 표준. 대가를 외국 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입니다. 즉 달러를 받았는데 원화로 환가했습니다. 그러면 환가한 금액,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공급 시기 이후에 외화 통화나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외국환 거래법에 의하여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 이렇게 한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봅니다. 기준 또는 제정 환율을 조회해서 우리가 서울 외국환중 여기 주식회사 조회를 해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수입하는 자와의 과세 표준.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의해서 소비하는 나라의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매입을 잡으면 부가가치세 대급금만 우리가 전표처리를 하죠. 그 외에 선화증권이나 또는 화물상환증을 받았을 때 미착품 처리되거나 또는 보험가입하거나 또는 뭐 등등은 수출입회계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할 때는 수입 매입 잡으면 이 과세 표준을 잡는데 세관장이 물품가액의 과세가액의 가격에 관세 과세 가격이라고 보겠죠. 관세, 개소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세, 환경세 등을 우리가 포함해서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입 매입 잡으면 부가가치세 대급금만 분개가 됩니다. 과세 표준의 계산 특례, 간주공급의 과세 표준, 간주공급 일반적인 경우에 시가의 과세 표준으로 봅니다.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본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중요 폐업시 잔존재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비상각자산의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원칙은 해당자의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보고 감가상각자산인 경우는 해당자의 간주시가로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주공급은 우리가 좀 어렵지만 기억해둬야 될 게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중요 폐업시 잔존재와 이렇게 봅니다. 간주임대료라는 거는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 금액의 보증금 금액이 월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보증금 금액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우리가 곱해가지고 365분의 해당 과세기간 일수로 따져서 간주임대료 잡아서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면 세금가공과 보통예금, 임대인이 부담하면 차변의 세금가공과 대변의 부가세 예세금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즉 보증금이 많이 낸 사람은 월세가 적죠. 보증금을 적게 낸 사람은 월세가 많겠죠. 보증금은 월세에 영향이 가죠. 우리가 상가 건물은 항상 그 월세에 10% 부가세가 징수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도 월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증금분에 따져서 날짜를 먼저 따져도 되고 이자율을 먼저 따져도 되고 곱해가지고 그 해당 기간 90일이면 90일, 91일이면 92일을 따져서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를 간주임대료의 가세표준으로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라는 거는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했는데 매출을 해서 부가세 예수금이 잡혔는데 이 부가세 예수금을
외상대금과 같이 못 받게 되면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 대손이 되어 못 받게 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손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10년 이내 거를 말합니다. 과세기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기간에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안 하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거래 징수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서 이 사유에 맞으면 이렇게 대변의 외상매출금 줄어들고 차변의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 잡고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잡아서 대손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받으면 이렇게 대변의 대손세액 공제가 다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를 다시 내면 됩니다. 자, 그 사유에는 대손세액 공제는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110%니까 세금만 따지면 110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공급가액이 100%고 세금이 10%고 이게 대가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1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10분의 10 하면 1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110분의 10이라는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대손세액의 공제 사유는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파산하거나 등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가 중소기업특례법에 의하면 2년을 봅니다. 2년. 그 외에 상법은 3년 또는 민법은 5년 이렇게 봅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이 되거나 파산하면 대손사유가 되죠.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형 집행 중에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도 대손사유의 사유가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 사유.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빼준다 이 얘기입니다. 부도 발생부터 6개월이 경과된 부도된 수표나 어음을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사유로 봅니다. 하지만 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제외해 줍니다. 대손세액 공제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회사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으로 채권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소액채권이라고 하죠. 3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 6개월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 보유의 부도 발생 이전의 외상매출금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금액이나 미수금은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 계산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가감해서 매입세액을 뺀다는 거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납부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국가에 납부해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세 예수금 얘기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래서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매출을 하면 대변의 제품 매출 1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차변의 외상매출금이나 현금 110만원. 자, 이렇게 매출을 했다 그러면 물건을 샀을 때 차변의 원재료 이렇게 사오겠죠. 원재료 50만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죠. 부가세 대급금 5만원, 대변의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 55만원 이런 식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고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죠. 얘를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경과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마다 우리가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5만원을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하기 위해서 3월 말이라든지 6월 말이라든지 각 과세기간 말에 미지급 세금 정리했다가 그 다음 달 25일 날 미지급 세금이 없어지면서 대변의 예금 이렇게 해서 5만원을 신고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 세금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5만원. 그럼 여기서 결국에 매입세, 매출세, 정리가 매출세 10만원, 매입세 5만원 하고 남는 금액 5만원은 세무서에 이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당연히 법적 증빙을 말하는 거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 중, 즉 부가세 대급금을 얘기하죠.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매입세액의 공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의 수입 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분계로 처리하면 이렇게 매입세가 있고 매출세가 있고 상계 처리해서 납부하는 계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죠. 자,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포함하죠. 10만원 넘어가면 매출자가 교부를 안 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분, 재활용 패자원 등의 매입세, 재고매입세, 간이가세자가 일반가세자로 전향할 때 재고매입세액이 나오겠죠. 의제매입세액, 면세자를 사다가 과세자를 창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나오겠죠.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이 인정이 됩니다. 대손변제 매입세, 이거는 아까 매출에 대손 처분받은 매입세액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아까 분개한 매출에 대한 대손 처분받은 매입세액하고는 대손 처분받은 매입세액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매출세에 관한 거고, 금방 얘기하는 것은 매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인정 못 받은 경우에, 즉 대손 처분받은 매입세액을 변제하게 되면 매입세로서 인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한 건 매출세고, 이거는 대손 처분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그거를 다시 변제하게 되면, 매입세 변제를 하게 되면 매입세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불공제 매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공매입, 사업에 관련 없어 사용하거나 접대비에 쓰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불공매입 잡는 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격표 미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격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격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불공사유가 됩니다. 대급금을 냈지만 인정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급금을 인정 못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자, 여기서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을 잡았는데 이걸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못 받으면 결국에 여기 부가세 대급금이 지어지질 않으니까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이 10만원 잡히겠죠. 10만원.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을 우리가 내고 징수당하고 사면 대급금으로 인정받아야지 세금 신고할 때 이렇게 서로 상기할 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덜 내겠죠. 불공매입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접대비를 썼다 그러면 이 부가세 대급금이 접대비 안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대급금이 접대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부가세 납부하는 금액은 여기 10만원이 잡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10만원이 세무서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제 매입이 아니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매입이 되면은 돈을 덜 내겠죠. 하지만 이 사유는 불공제 매입입니다. 대급금을 냈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제출하면 대급금 인정 못 받으면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 차액, 세금계산서 미수치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가 암기해야죠. 작성년일,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상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데 세금계산서를 회사 이름으로 그어놓으면 역시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 다만 종업원은 제외한다. 사용하지 아니한 종업원이 사용하면 된다 얘기죠.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이게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자동차 그러면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분의 승용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우리가 영업이라 그러는데 영업용으로 쓰는 거는 택시, 렌터카, 운전하거나 교습용 차, 그 승용차 자체로 매출을 창출할 때 그게 영업용입니다. 우리 회사가 가방공장인데 가방공장에 영업부에서 쓰기 위해서 승용차 샀다. 그건 영업용이 아니고 업무용입니다.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택시, 렌터카, 운전하거나 교습용 차를 영업용이다. 승용차 자체로 매출을 창출하는 걸 영업용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영업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즉 비영업용 자동차라고 봅니다. 즉 우리는 불공매입이다. 그러면 1000cc 이하분 경차는 과세매입으로 인정합니다. 단 면세사업에 쓰지 않고 과세사업에 쓸 때 9인승 이상 우리가 승합차라고 하죠. 승합차도 과세매입이 됩니다. 단 면세사업에 쓰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8인승 이하 일반용 승용 자동차 배기량 1000cc 초과분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에 길이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하고 인정한다. 과세매입으로.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이 경차도 불공제 매입이 됩니다. 이륜차라고 하죠. 오토바이 125cc 초과 이륜차는 불공매입이 됩니다.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 이런 것을 우리는 불공제 매입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 토지 관련 매입세, 토지는 역시 불공매입입니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 조경공사, 골프장 공사 뭐 이런 것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한 매입세, 역시 토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매입세는 토지 정지하는 비용에 대한 거는 당연히 과세사업이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도 불공이 됩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중과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한 매입세, 진입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불공제 매입이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즉 6월 30일, 12월 31일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20일 이내에 원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면은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즉 사업을 우리가 5월 1일 날 했으면 5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6월 30일이 일기 과세 확정기간이 끝났는데 그 신고를 7월 20일 날 했다. 그러면 등록 20일이나 한 거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7월 20일이 넘어서 했다 그러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없는 걸로 보는 거죠. 7월 21일 넘어서 하면 역시 등록 신청하면 그 7월 1일부터 거래부터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2기에 했다. 2기에 12월 31일 날 2기 과세기간이 끝났는데 11월 1일 날 개업했다.
그러면 11월 20일까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 못하고 1월 20일 이내 했다. 그럼 이 과세기간 끝나고 1월 20일 이내 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1월 20일 넘어서 했으면 다음 연도 거부터 대준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1기만 설명했기 때문에 말로 2기를 설명해 본 겁니다. 차가간 납부할 세액의 계산. 차가간 납부할 세액은 우리가 납부할 세액에서 경감하거나 공제세액을 빼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원래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때 환급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우리가 일반환급이라고 하죠. 확정신고 경과 후 30일이나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가산세액을 더해서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자, 경감공제세액은 전자신고세액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을 공제해 줍니다. 전자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확정신고 시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공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비익 처리하죠. 10,000원 세액공제를 자비익으로 처리합니다. 20,000원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직전연도 우리가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교부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하면 건당 200원씩 100만 원 한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로 바뀝니다. 7월 1일부로. 그래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이제 2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2억 원이 이상 되면은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됩니다. 7월 1일부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그런데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자가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하면 건당 200원씩 100만 원 한도로 역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 공제. 우리 일반가세자가 간이가세자가 아닌 일반가세자가 영수증 신용카드로 전표를 발행하면 우리가 1.3% 해가지고 연간 1,00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1,000만 원. 예, 신용카드 매출 발행세액 공제, 일반가세자 등 영수증 교부 의무자, 법인은 제외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등등을 결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가세자라도 개인이라도 10억 원 매출액이 초과되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초과되면 안 해줍니다. 법인처럼. 예정신고 미환급세. 예정신고에는 환급이 없습니다. 조기환급을 제외하고는. 조기환급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조기환급해주죠. 매입세를 냈는데 수출을 하면 매입세 낸 대급금에 대해서 조기환급을 해줍니다. 또는 사업 설비나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죠. 조기환급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7월 25일 경과 후 30일 이내, 1월 25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 이게 일반 환급이라고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 중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서로 가감한다 얘기입니다. 공제해서 차감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절차. 예정신고와 납부. 일반적인 경우는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1월부터 3월 31일까지를 1월 1기 예정이라고 하죠.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이라고 하죠.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포함해서 개인사업자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예정고지에 의해서 징수가 됩니다. 예정고지에 의한 징수를 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거나 미만이거나 간이가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계실 현재 일반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재난 등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50만 원 미만으로 바뀐 겁니다. 30만 원 미만에서. 그래서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예정신고 납부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확정신고와 납부, 이제 확정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1일, 7월 25일까지 4월 1일, 6월 30일, 7월 25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다음에 1월 25일까지 기한이 되겠죠. 확정신고는. 그래서 확정신고는 이렇게 1기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이렇게 됩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에 속하는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을 받고자 신고한 납부 환급세액은 제외합니다. 자,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 후 30일 이내, 7월 25일 경과 후 30일 이내, 1월 25일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환급은 예정신고 환급이 없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일반환급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서로 가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와 사업설비 또는 신설하거나 취득하거나 확장하거나 중축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 각 사업 과세기간별로 예정신고기간별, 즉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이게 각각 3개월 얘기하는 거죠. 또는 조기환급기간 매월 또는 매 2월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예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조기환급 방법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별 신고환급은 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환급 기간 종료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조기환급 신고 기간별로 15일 이내 환급합니다. 1개월에 다음 달 25일 신고하면 15일 이내, 두 달치 모아서 다음 달 25일 신고하면 15일 이내, 3개월치 모아서 다음 달 25일 신고하면 15일 이내 조기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